자,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지금 대선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출구조사가 지금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뭐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뭐 싸우고 뭐 지지를 안 했던 분들은 이런저런 막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는 앞으로 이런 그 이재명 대통령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날 부동산 정책을 예측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간단하게 뭐 제가 생각하는 향후 지금 이재명 정권의 관전 포인트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은 지금 임기가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국회 가가지고 당선인으로서 그 뭐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취임식 준비를 할 거예요. 취임식 준비는 준비지만 임기는 바로 시작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 행정부를 꾸려야 되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다 뭐 탄핵돼 있고 뭐 지금 막 다 사퇴하고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해야 될 게 뭐냐면 행정부를 다시 사람을 채워 넣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캠프 안에서는 뭐 인선을 좀 준비를 해놨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여야 합의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물론 뭐 합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다수석이니까 그냥 뭐 통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인선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들고 바로 지금 직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뭐 이런 쪽이 먼저 이제 인선이 좀 돼야겠죠. 그래야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장관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늘어납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이제 정부 선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증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이 증세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거죠. 세법을 고쳐가지고 세율을 올리는 것도 증세지만 비과세를 받거나 뭐 감면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것도 증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증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스텔스 증세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 근로소득 벌면 소득세를 막 내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소득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물가 상승하면서 임금도 같이 올랐잖아요. 근데 소득세율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정말 오랜만에 한번 그것도 저가 구간에서 살짝 조금 뭐 인하를 해준 거지 대부분은 사실상 증세를 지금 한 10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올라가는데 세율 구간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가 뭐 10년 전에 받던 월급하고 지금 받는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세율하고 지금 세율이 똑같으면 그게 증세입니까? 감세입니까? 대부분 증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들은 모르게 자연스럽게 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전에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면세자 비율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30% 초반인가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세 받던 분들도 이제 계속 최저 시급도 막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는 면세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증세가 된다. 이게 부동산에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우선은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약간 할인을 해주고 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제로였죠. 할인을 안 해주다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종부세 감면, 뭐 양도세 뭐 중과 완화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할인율이 40%가 적용이 된 거죠. 근데 이 종부세라는 거는 40%만큼 감면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종부세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는 아파트, 뭐 부동산 자산들부터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할인율을 40%를 했다는 건 뭐냐면 그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종부세를 막 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종부세를 안 냈어요. 왜냐하면 할인율을 40%를 적용해버리면서 종부세 대상자 자체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원래 종부세 대상자였던 사람들은 감세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감세한 부분은 정상화를 시키겠다 하면은 고가 주택들은 확실히 증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라는 게 뭐 별게 아니잖아요. 내가 작년에 올해 내는 세금보다 늘어나면 증세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는 게 늘어나면 증세인 거죠. 뭐 세율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고가 1주택자든 고가 다주택자든 이런 분들이 종부세를 좀 부담할 확률이 높아질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세는 아니거든요.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 감세해 준 거를 정상화하는 거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도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팔아라. 라고 해서 매물 유도 정책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면 양도세가 6에서 45%까지 세율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세금의 10%가 또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6.6에서 뭐 49.5%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중과를 하면서 3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은 30%를 더 붙여서 최대 82.5%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6%에서 82.5% 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싼 거 팔아도 막 한 40%를 세금을 내고 비싼 거 팔 때는 차액의 82%를 내라고 하던 그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가 야 그건 너무 심하니까 중과를 없애고 원래대로 하자. 한시적으로 해서 이걸 1년 연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이니까 아마 연초가 되겠죠. 올해 말이나 연초쯤에 이걸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그러면은 이제 차기 정부가 연장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은 연장을 안 할 것이냐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일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중과는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었잖아요. 연장을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을 할 거면 그냥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중과라는 걸 없애면 그만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법을 없애서, 그러니까 중과를 없애가지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예전의 양도세로 돌아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중과하는 거를 계속 배제하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깎아주는, 그러니까 깎아주는 건 아니죠. 중과를 빼주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연장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부분이죠. 왜냐면 아니 연장을 할 거면 그냥 없애면 그만이거든. 없애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없애지 않아 주니까 정부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국회에서 안 없애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국회에서 없애지 않아서 연장하고 있던 거를 차기 정부가 굳이 연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연장을 안 할 확률이 있겠죠. 아니면은 중과법 자체를 원래로 환원시키던지. 자, 그러면 원래 법으로 돌려버리면은 그거는 약간 감세 느낌 아닌가요? 감세로 봐야겠죠. 감세로. 왜냐면 아니 중과하기로 했었잖아. 지난 정부가 연장을 해서 감세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너네가 이걸 법으로 없애가지고 감세를 해? 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장을 안 하는 게 가장 저는 편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연장을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연장을 안 하게 되면은 82.5%의 양도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많이는 없지만 강남 다주택자들은 뭐 75% 아니면 뭐 82.5%의 양도세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난 절대 안 팔 거야. 절대 안 팔고 나는 끝까지 뭐 가지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도세가 그 정도가 나오면 파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5월 9일 이후로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 전에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좀 체크 포인트다. 이거를 법으로 없앨까?
그러니까 중과를 없애면 이제 명확하게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보이는 겁니다. 아, 세금 중과 안 하고 확실하게 이제는 시장 좀 친화적으로 좀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만약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그 조항을 없애는 게 얘기가 안 나와. 얘기가 계속 안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7월, 8월, 9월, 10월에도 양도세 중과를 없애겠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은 야, 이거 내년에 중과를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중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러면은 지금의 이 강남 막 폭주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이 폭주의 분위기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양도세 82.5%는요.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다시 이제 증여의 시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일부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상속 물건들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막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강남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그거를 조금 뭐 기다려 보는 분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아직은 지금 뭐 임기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그거 좀 지켜는 봐야 된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만약에 늘어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뭐 다수는 아니더라도 뭐 못 버티는 분들도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종부세 늘어나면서 양도세가 82.5%로 만약에 환원이 된다고 하면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그 가장 핵심 규제책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주택 뭐 강남에 다주택 있는 분들은 조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도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안 팔고 버텼더니 결국에 오르더라, 이런 걸로 안 팔고 버티는 분들도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거를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뭐 그런 걸 떠나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세금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바꾼 건 아니고 그냥 감세해 주는 거를 좀 원상복구하면서 사실상 증세로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윤석열 정부를 보냈던 한 3년간 좀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종부세가 확 내려가 가지고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해진 것도 있어요. 왜냐면 종부세 부담이라도 좀 높으면 똘똘한 한 채라는 거 막 강남에 막 20억, 30억, 50억 뭐 이런 거 사는 게 좀 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될 텐데 종부세가 내려갔죠. 그리고 뭐 대출도 좀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제일 좋은 동네 한 채 사는 부담이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부담 없이 사고 했던 분들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하는 단계가 분명히 이제 올 것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쨌든 지금 경제 살리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경제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 살리기의 기본은 어쨌든 돈 풀기입니다.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돈을 안 풀고 경제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경제 자체의 기초 체력을 뭐 키워주면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부실기업 정리하고 아주 고통의 나날을 보낸 다음에는 확실히 또 이제 경제 체질이 개선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우리가 IMF도 겪었지만 IMF 같을 때 뭐 부도나는 기업들 엄청 많았고 구조조정 때문에 다들 뭐 길거리에 나앉고 했지만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좀비 기업 이런 것들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정리되고 그게 또 새로운 효율적인 곳으로 또 이동하고 돈이 또 새로운 뭐 벤처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가면서 또 한 번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잡잖아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사회적으로 힘드니까 우선은 시장에 돈을 막 주입을 시키면서 피가 안 돌고 돈이 안 도는데 돈을 강제로 막 그냥 갖다가 막 호수로 막 뿌리는 거죠. 돈을 호수로 뿌리면 어쨌든 그 수압 때문에라도 돈이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있지만 좀 사회적 고통은 덜한 방법을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양적 완화, 뭐 금리 인하 이런 걸로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극복해 온 게 지금 인류의 최근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방법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도 돈을 풀고 지금 경제 성장률 0.8% 나왔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더 내린다고 했습니다. 분위기에서 돈이 시장에 풀리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부동산 말고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해서 미국 주식 사러 가셨는데 거기도 지금 분위기가 좀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 지금 국내 주식이 좀 뜨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주식을 많이 안 합니다. 실제 부자들은 국내 주식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전 재산의 한 10%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갈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좋아하는데 시장에 돈이 풀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리 지금 사람들이 예측을 해서 지금 3, 4, 5월에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고 막 지금 가서 사는 바람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막 일주일 열흘 만에 뭐 2억, 3억씩 올라가고 근데 그걸 또 사겠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근데 그 집주인은 안 판다고 하고 계좌를 안 주고 뭐 배액 배상을 해서 뭐 갚더라도 계약을 깨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차기 정권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 증세를 할 확률은 높다. 이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살리기 하면서 결국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그 지금 민주당의 성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공급을 하더라도 정부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임대차 시장을 뭐 보호를 하더라도 정부가 뭔가를 나서서 뭘 할 겁니다. 뭐라도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가 나선다는 건 돈이 필요한 거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세금 걷어서 쓰는 예산은 다 어딘가 쓸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전용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어떤 부서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정부가 뭔가 추가로 뭘 하려고 할 때 국채를 찍어가지고 돈을 만들든지 증세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하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런 거 둘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증세를 할 수도 있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국민의 어떤 반감을 덜 사면서 사실상 증세 근데 그 증세의 타겟이 좀 부자인 곳으로 맞춰지면 가장 좀 좋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간다라고 우선은 좀 추정을 하고 그리고 좀 정책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다음 정권에서는 분명히 그 지방 살리기를 할 거예요. 지방 살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정책을 얼마나 풀어줄 거냐? 저는 이게 제일 지금 관심사예요.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방을 얼마나 풀어줄 거냐? 근데 이 지방을 풀어주는 게 저는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야 지방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지 지방의 이 뭐 건설업의 이런 침체나 이런 걸 살리고 하는 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진 않는데 그 방법을 과연 이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차기 정부를 또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앞으로 이제 임명할 기재부라든지 국토부 장관이나 뭐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정부 인사들. 이 인사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임명되느냐, 그리고 그 임명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법 체계들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석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기 정부가 원하는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도 되게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국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도 안 좋은 상황에서 뭔가 지금 입법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임명이 누가 되는 걸 보면 이제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가 좀 보이지 않을까. 그게 빠르면 7월, 늦어도 8, 9월에는 저는 보일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그때 약간 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 한두 달 정도 안에는 제가 방금 말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정도로 추정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잘 정리돼 가지고 전달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금 새로운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또 5년간 이제 이 정권을 또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아마 분명히 지금 공급 부족 및 그리고 이제 전월세 상승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을 한번 칠 것 같습니다. 이 5년 안에 저는 무조건 한 번은 뭐 또 부동산이 우리나라 최고 이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그때 좀 대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시장주의적이기보다는
약간 정치로 또 이게 엮여버리면 또 과거 같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제일 걱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정치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또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또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이야기를 해봅니다.